네, 안녕하세요. 정말 거창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신희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의 주제가 이제 fem토초를 다루는 과학 이야기라는 이제 제가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fem토초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 앞에. 네. 시간단인데 그 초 앞에다가 적분선을 붙이면 초보다 훨씬 작아요. 거의 정답이에요. 네,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fem토초가 시간의 단위예요. 시간의 단위인데 정말 짧은 시간의 단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실 실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의 단위인데 그게 어떻게 과학 현상에 이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시간 단위로 어떤 과학 현상을 이제 연구를 하는지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연구소가 포항가속기연구소라는 곳이에요. 혹시 가속기연구소라고 들어보신 분? 앞에 들어봤어요? 네. 가속기가 입자 가속기가 약간 정확해요. 네.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가속기연구소가 입자를 가속해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입자 중에서 여러분 전자 알죠? 전자. 네. 원자와 전자. 이제 전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이제 가속을 해서 이제 그것을 나오는 이제 다양한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이제 포항가속기연구소니까 이제 포항에 있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포항공과대학교라고 이제 그 포항공과대학교 옆에 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이게 드론으로 이제 전체 전경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이제 가속기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죠. 이제 그래서 직선으로 뻗었다. 그래서 이제 선형 가속기라고 이제 불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동그란 모양의 가속기가 있죠. 원형의 모형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원형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거리가 한 1.1km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둘레가 300m 정도 됩니다. 이제 운동장 트랙 정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입자를 가속시키는 그런 가속기인데 저는 이 2개의 가속기 중에서 이쪽 원형 가속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기초과학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응용 분야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어떤 다양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쓰이는 그런 소자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의 특성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생체 분자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작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 네, 코로나 이제 코비드19라는 이제 그런 질병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질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뭘 만들어야 돼요? 신약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신약을 만들 때 이제 이 가속기 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보를 이 가속기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신종플루 할 때 어떤 약이 있었죠? 타미플루가 있었죠. 이제 타미플루도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든 그런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전도체 연구도 이제 가속기 연구소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신소재 개발 그런 업무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가속기 연구소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각 그 실험 장치들이 이렇게 아까 여긴 지금 이제 원형 가속기 연구 장치에서 있는 시설인데 원형 가속기가 삥 둘려 있으면은 거기에 각각 실험 장치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실험 장치들이 이 원형 가속기 안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 동일한 일들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실험 장치에서는 이제 생명공학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어떤 실험 장치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재의 그런 물질들을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실험 장치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뭐 단백질 뭐 그런 다양한 업무를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각각의 실험 장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6개의 이제 빔라인이라고 하는 실험 장치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펜토초 테라헤르츠 빔라인이라는 그 빔라인 실험 장치를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물리학 박사를 취득을 하고 지금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펜토초 테라헤르츠 그 빔라인 실험 장치를 이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아까 이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테라헤르츠 분야에 대한 이제 다양한 연구 분야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분자 구조 이건 제가 다 했던 연구들이에요. 이제 분자 구조 연구도 했고 반도체 연구도 했고 이제 그래핀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래핀이라는 그 물질도 연구를 하고 이제 메타 물질 우리가 투명망토 할 때 이제 나오는 그 물질이 메타 물질이에요. 이제 그런 물질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 좀 재미있는데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특정한 빛을 보면은 이렇게 글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연구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에 이제 펜토초 단위로 어떤 과학 현상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펜토초와 테라헤르츠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펜토초라는 건 시간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여러분 이게 시간 단위인데 초가 있고 초보다 작은 단위가 우리가 밀리초라고 있어요. 그거에 또 1000분의 1이 마이크로초라고 있어요. 그거에 또 1000분의 1이 나노초라고 있고 그거에 또 1000분의 1이 피코초라고 있고 그거에 또 1000분의 1이 이제 오늘 말씀드린 펜토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1, 0이 15개 분의 1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 정말 짧은 초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테라헤르츠라는 거. 헤르츠가 무슨 단위인지 아시는 분? 네. 1초당 진동하는 정확합니다. 1초당 진동하는 그 진동하는 이제 단위의 헤르츠인데 테라헤르츠라고 그러면 몇 번 진동을 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10의 12승. 맞아요. 여기 써져 있죠. 10의 12승.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단위 많이 들어봤죠.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어디서 많이 나오죠? 라디오. 네, 휴대폰 또는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죠. 또 동일한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테라헤르츠라는 거는 얘네 그 위에 말씀드렸던 얘네들보다도 더 빨리 진동하는 그런 주파수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 펜토초 단위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빛으로 관측하는 그런 연구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제가 펜토초 단위를 그 과학 현상을 뭘로 연구를 한다고 그랬죠? 빛으로. 네, 가속기 연구가 이제 그 가속기 시설이 결국에는 이제 빛이 나와요.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의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빛은 지금 우리가 빛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공부를 오늘 많이 하고 오셨는데. 저요? 네. 귀신은 그냥 파종 같은 거. 너무 정확한데.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빛을 뭐 여기 형광등 빛도 보고 태양에 대해서 나오는 빛도 보고 많이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것도 다 빛인데 우리가 빛이라는 거는 이제 전자기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기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기장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파동의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동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잔잔한 강가에 돌을 하나 땅 떨어뜨려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이게 돌이 떨어뜨리는 시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뭔가 생기죠. 걔네들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녀석도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방으로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빛이라는 거는 어떻게 또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에 가속된 그런 전자 가속 장치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 하나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전자 하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럼 빛이 생겨요. 네. 이렇게 빛이라는 거는 전자를 진동 또는 전자가 가속을 했을 때 이제 그 전자의 가속된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생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자를 잡을 수 없죠. 네, 그 이제 그냥 제가 가정을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전자의 진동을 우리 전자파고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전자파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휴대폰 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소자에 있는 그 전자가 움직여서 생기는 게 이제 그 휴대폰에서 나온 전자파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빛은 모든 빛이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고 있는데 그때의 빛의 속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림 잡아서 그냥 30만 킬로미터,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단위를 얘기를 하냐면은 1초에 지구 7.5바퀴를 돌아요. 정말 빠르죠?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시간이 빛으로 이동을 하면 1.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태양까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갈까요? 혹시 아시는 분? 빛의 속도가. 이번엔 뒤에서 손 들어서 네, 뒤에 학생 한번 7분 정도 비슷한데요. 앞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8분 정도 걸려요. 네, 8분 20초. 네. 그래서 우리가 8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어림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태양을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빛, 태양은 몇 분 전 태양일까요? 8분 20초 전 태양이에요. 네. 처음 하셨죠?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 태양이에요. 그럼 한 가지 이제 뭐 관련은 없을 수는 있지만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8분까지는 괜찮아요. 네, 8분까지는 빛이 계속 오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없어진 시점으로 8분까지는 밝게 있다가 이제 8분이 지나면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겠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제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과학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토론을 했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빛은 이제 알갱이로 이루어진 입자다. 아니다. 빛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동이다.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 실험이 이제 빛을 가지고 어떤 금속에다가 이제 빛을 쏘았더니 금속에서 전자가 딱 하고 튀어나와요. 네. 이런 현상을 관측을 했어요. 이런 현상을 관측을 했더니 이거는 파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졌을 때 이 전자가 튀어나온다. 기 때문에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실험이었고 한쪽에서는 이 똑같은 빛을 이렇게 구멍이 2개 나 있는 슬릿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빛을 딱 집어넣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가에다가 돌을 떨었을 때 나오는 그 형태의 모양이 나왔어요. 이거는 파동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설명이 되는 거였어요. 이 실험도 가능하고 이 실험도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를 막 주장했던 과학자와 이제 파동을 막 주장했던 과학자가 화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결말이죠. 네,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혹시 이 실험을 누가 했는지 아는 사람? 제 왼쪽 네,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학자인데. 정답입니다. 아인슈타인이에요. 네,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해서 이제 빛의 입자성을 발견을 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빛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어, 그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주파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초에 이제 진동하는 진동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진동수가 이제 이렇게 빛이 진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와 이제 진동하는 요 높이의 요 간격을 파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장과 주파수는 역수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이 빛이 파장과 주파수도 있으면서 어떤 에너지를 갖습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단위로 한 전자가 요 1볼트의 그 어떤 전이차, 이제 전이차에 걸리는 힘을 받았을 때 우리가 1 전자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빛의 주파수는 이제 요 에너지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파수가 파장이고 파장이 에너지로 이제 동일한 네, 이렇게 단위만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이제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스펙트럼 이렇게 우리가 아까 파장, 주파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와 파장별로 이 빛을 쫙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할까요? 가시광선. 여기 있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시광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죠. 근데 빨간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빨간색과 우리가 보라색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만 우리가 눈이 그거를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빛은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빛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은 주파수와 파장을 갖고 있는 모든 그 스펙트럼을 다 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붉은색에 밖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을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색에 밖에 있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붉은색 적자고 이게 보라색 자자죠. 그래서 이제 적외선,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자외선 바깥에 더 짧은 파장이 있어요. 그거를 X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선에 대해서 누가 혹시 발견했는지 아시는 분? 네. 정확합니다. 렌트겐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빛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모르는 어떤 값을 뭐라고 얘기하죠? 미지수? X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X가 붙어서 X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얘를 X선이라고 그냥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엑스레이를 이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CT라든 그런 그 인체의 측정 장비들 있죠. 그게 다 이제 이쪽 빛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특징들을 이제 관측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좀 더 파장이 더 짧아져요. 그러면은 감마선이라고 있어요. 감마선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아시는 분? 네, 비슷합니다. 요거는 핵 분열했을 때 나와요. 예, 그래서 원자력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빛의 영역이 이쪽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파장의 주파수와 파장이 역수고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면은 파장이 여기가 짧아지죠. 그러면 여기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 빛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제 네, 맞아요.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 이제 요 선은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가면 이제 적외선보다 이제 파장이 긴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가 좀 이렇게 낮은 녀석들이죠. 이제 마이크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파의 대표적인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전자레인지, 정확하게 예, 공부를 되게 잘하시네요. 예, 전자레인지를 쓰는 이 영역이 이 마이크로파라는 영역이고, 요거보다 좀 더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적어지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라디오파라고 돼 있죠.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91.9MHz, 뭐 89.1MHz 그거에 해당한 이제 요 영역이 이제 라디오
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아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맞으면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인체의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빛의 스펙트럼, 이제 모든 영역을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속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가속기 연구소에서 왔으니까 그럼 가속기 연구소가 어떻게 이제 그 가속 장치를 만들까?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전자를 가지고 빛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자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자가 나와요. 막 전자 다발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가속기라고 해서 이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를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속을 시킵니다. 예, 가속을 시켜서 아까 제가 두 가지의 가속기를 보여드렸는데 동그란 녀석의 가속기를 보셨죠? 이제 그 동그란 녀석의 가속기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여기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자는 이제 여기서 가속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전자는 더 이상 가속을 안 받아요. 그 가속을 안 받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을 나오게 만들려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한번 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혹시 들었어요? 네,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전자를 이게 휘게 만드는 거는 여기 자석을 가지고 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자석을 가지고 전자가 휘었어요. 그러면은 휜 만큼 우리가 그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을 받았죠. 제가 전자예요. 전자인데 막 가다가 이제 자석을 만났는데 자석이 이제 큰 아주 자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너 이쪽으로 움직여 해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탁 틀었어요. 그럼 저는 에너지를 받았죠.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게 틈만큼 또 다른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에너지와 제가 튼 에너지가 합산해서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자가 딱 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요 빛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자가 얼마만큼 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방사를 하게 돼서 이게 방사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석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그 자석에 대해서 휜 그 지점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빔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큰 실험 장치가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가 이제 하나씩 다 큰 자석들이 있어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한번 꺾이고 돌면서 한번 꺾이고 꺾일 때마다 이런 실험 장치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사진으로 보면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전자총에서 전자가 땅 하고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긴 선형 가속기 이게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이제 100m 정도로 이렇게 거의 빛의 속도로 이제 이렇게 가속을 시켜서 아까 이렇게 동그란 원형 가속기에 이제 그 자석을 통해서 이렇게 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장치가 있는 빔라인이라는 장치인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이게 빛이 이렇게 나와요. 빛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해서 아까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그런 특성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이용하면은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제 이제 제가 어떤 빛을 가지고 이 물질에 이 빛을 딱 넣었어요. 딱 넣었더니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생겨요. 투과도 하고, 이제 이 빛을 이렇게 흡수도 하고, 그리고 산란이나 이제 회절같이 다른 방향으로 딱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광전 효과라고 아인슈타인이 했던 실험 말씀드렸죠. 그런 현상처럼 이 전자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빛에서 발생하는 여러 에너지, 아까 또는 이제 여러 파장의 빛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의 원자 단위별로 우리가 그 특성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이제 그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연구 영역이 이제 분광학이라는 거예요. 자, 분광학이 뭘까요? 혹시 한자인데, 네. 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이 나눌 분자고, 광이 빛광자예요. 이렇게 빛을 나눠서
그 나눈 빛을 가지고 어떤 물질에 넣었을 때 각각의 빛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물질의 특징이 그거를 우리가 분광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빛을 여러 파장으로 나누어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죠? 네, 프리즘이에요.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빛을 딱 넣었더니 어떻게 되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쭉 나눠지죠. 근데 얘네들이 달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 위에는 적외선도 나왔을 거고 여기는 자외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빨간색부터 보라색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리즘에 대한 각각의 빛이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은 더 많이 꺾이고 보라색은 덜 꺾여서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분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분광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이제 들었어요. 태양에서 빛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관측을 하게 되면 사과의 색깔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아, 빨갛게 잘 익었다. 그죠? 그리고 사과에 달린 이 사과의 나무의 잎은 초록색으로 아주 이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과의 붉은색은 붉은색 빛이 반사돼서 이제 눈에 나오는 거고 사과의 초록색 잎에 해당하는 거는 초록색 빛이 반사돼서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초록색이구나, 얘가 빨간색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태양에서 빨간색 빛만 나와요. 예, 빨간색에 해당하는 빛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네? 네. 네? 그대로 그냥 빨간색? 그대로 그다음 빨간색. 얘는 얘는 빨간색이고 얘는 안 보여요. 그냥 어둡게 보이겠죠. 왜냐면은 얘가 반사하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초록색 빛만 있으면 이쪽이 잘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아, 얘가 무슨 색이구나 아니면은 어떤 색이 섞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그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 어떤 분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빛을 나눠서 걔네들의 그 대상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는 연구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빛의 스펙트럼이 쭉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그 빛의 영역 중에서 이제 1초에 테라헤르츠 번 진동하는 빛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라헤르츠 빛의 특성은 어떨까요? 아까 이제 빛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빛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라헤르츠 빛의 특징은 어떨까? 아까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걸로 돌아와서 femto초가 이제 그 10의 15승 그리고 테라헤르츠가 10의 12승. 그러니까 요 femto초 단위를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요 테라헤르츠에 해당하는 빛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라헤르츠 영역은 정확하게 이 빛의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이 적외선에서도 아주 멀리 있는 거의 마이크로파와 이제 근접해 있는 적외선의 영역을 이제 테라헤르츠 영역이라고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테라헤르츠 영역의 빛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짧아지죠. 에너지가 커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낮아져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빛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빛이 자꾸 앞으로만 가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다 뚫고 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제 회절 성질이 있다 그러고 이제 이쪽 성질을 이제 빛이 자꾸 앞으로 가니까 이제 직진의 특징이 있다 그러는데 신기하게 요 영역 아까 제가 연구하는 요 영역은 그 두 개의 특징이 이제 딱 겹쳐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파장을 얘기를 할 때 파장의 단위가
이제 길이 단위예요. 그죠? 그러면 그 파장의 빛, 그 특정 파장의 빛을 가지고 그 길이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시광선을 얘기를 했을 때 가시광선이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장으로 따지면은 한 1 마이크로미터에서 뭐 여기서 한 뭐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그쪽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그 대상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걔네보다 더 작아지면은 이제 원자 단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쪽으로 제가 연구하는 이 테라헤르츠 빛이라는 녀석은 이제 좀 파장이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서 이쪽이 어느 정도 그 크기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이제 세포가 보통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특징이. 그러면 세포보다 조금 큰 이제 분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대상들을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로 관측을 가능한 녀석들은 이제 그동안에 연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아주 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해당하는 빛으로 이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연구도 할 수가 있고 어떤 화학 물질도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엑스레이는 투과하는 물질을 얘는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영역에 대한 그 특징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은 지금 혹시 핸드폰의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시는 분? 핸드폰의 주파수 세대 5G라고 얘기하죠. 그게 5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다음에 해당하는 거는 6세대겠죠. 예, 그래서 6G 통신이 있는데 그 영역이 이제 테라헤르츠 주파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신에 대한 영역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의료나 이제 바이오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광학에 대한 거는 이 특정 물질에 이제 그 테라헤르츠 빛이라는 발생 장치에서 이제 빛이 나오면은 요 특정 물질을 투과하고 나서 이제 검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 이제 검출하게 됐을 때 이제 분광을 해서 각각의 이제 주파수에 해당하는 특징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이거는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을 해서 물의 분자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의 분자에 다양한 이제 어떤 그런 운동들이 보이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특징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제 요 데이터를 보고 이제 관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한 제가 연구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게 뭐죠? 네, 버섯이에요. 버섯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있어요.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버섯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베타글루칸이 이 항암 효과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많이 드시면 참 좋은데 자, 이게 베타글루칸은 이제 그 항암 효과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 이제 생겨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이제 침입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T셀이라는 NK셀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걔네들은 막 공격해가지고 세균을 죽이든지 아니면 암세포를 죽이든지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활성화를 시키는 물질이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구조가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석사 때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은 잘 알려졌죠. 얘네들이 이제 그 분자 수준으로 이렇게 세 갈래로 막 이렇게 꽈져 있는 형태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것을 테라헤르츠 빛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세 갈래로 이렇게 꽈져 있는 구조를 이제 어떤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분리를 해요. 그러면 요 특징과 요 특징을 해가지고 아 얘네들이 어떤 에너지의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꽈져 있는지 걔네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걸 이제 구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뭐죠? 콜라. 네, 콜라예요. 콜라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데 요 이름이 길죠? 네, 이름이 길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포메틸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캐러멜 색소가 들어있는 콜라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근데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콜라를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네, 버섯은 많이 먹고 콜라는 적게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네, 이 물질에 어떤 그 음식에 이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을 했더니 요거에 해당하는 그 분자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얘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 물질을 특성한 그 특징을 이제 연구를 한 거라 여기 얼마만큼 되게 조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 들어가 있는 걸 뭘로 관측을 하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메타물질이라는 이제 어떤 그런 특정한 구조체를 만들어서 여기를 해당해서 보면은 되게 극미량의 그 아까 포메틸 이미다졸이라는 이제 독성 물질을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의 이제 콜라에 가지고 콜라에 그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이런 연구들도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fem토초에 해당하는 그 과학 현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두 친구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땅 했어요. 근데 나는 1초에 9번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1초에 6번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더 이 달리는 친구를 자세하게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9번. 맞아요. 네, 9번이죠. 그러면은 요거보다 더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이 친구가 더 자세하게 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관측하는 이제 기법인데 하나의 예로 이게 뭐죠? 예, 아주 초고속으로 촬영된 카메라예요. 이게 1000분의 1초. 네, 1000분의 1초로 관측된 카메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알을 땅 쳤을 때 이제 그 1000분의 1초의 딱 찰나에 이제 관측을 하게 된 건데 1000분의 1초면은 몇 초였죠? 아까 1밀리초. 네, 1밀리초. 1밀리초에 해당하는 카메라예요. 그러면은 아까 저는 몇 초를 관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펜토초. 네, 그래서 펜토초를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토초를 관측해서 이제 10의 15승분의 1초 단위로 이제 관측 가능한 이제 초고속 카메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총알이 없으면은 1000분의 1초로 관측하든 1000분의 1초로 관측 안 하든 이 사과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대로 있죠. 예, 총알이 뚫었을 때 총알이 뚫은 그 시점을 우리가 보고 싶기 때문에 1000분의 1초로 관측을 한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해서 얘가 변화하는 그 관측을 보고자 할 때 어떤 에너지를 줘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더 다른 걸 드릴게요. 옆에 있는 친구를 제가 세게 한 대 때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세게 한 대 때렸을 때 이 친구가 반응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죠? 이 친구가 반응하는 걸 보고 싶은데 자, 반응의 정도가 친구들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이 시료에 어떤 특정 에너지를 땅 줬더니 이 시료가 어떤 그 시간 단위로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는 게 그 펜토초 단위로 보는 네, 초고속 움직임 연구가 되겠고 이게 이제 그 시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에너지를 줬을 때 그 에너지를 주고 나서 이후를 아까 테라헤르츠 빛을 통해서 봤더니 그거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하나 예로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 금속 물질이 있어요. 금속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을 저희는 어떤 수준으로 금속을 관측을 하냐면은 원자 단위로 관측을 합니다. 네, 원자 단위로 한층 딱 있을 때 걔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하지만은 얘네들이 원자 단위로 있을 때 원자 단위에 있을 때 금속인데 금속 성질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자가 몇 층 있을 때 비로소 이게 금속 성질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거를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이 테라헤르츠 빛을 통해서 아까 어떤 에너지를 준다고 그랬죠. 에너지 줬을 때 얘네들에서 전자가 막 움직이거든요. 그럼 전자가 막 움직이면 그 전자를 간접적으로 테라헤르츠 빛을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되고 이제 요게 이제 그 금속의 두께예요. 그래서 이제 6나노미터부터 20나노미터까지 쌓여져 있는 금속을 내가 했을 때, 금속 성질은 이제 한 요 정도 두께가 돼야지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거고, 이제 좀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몇 가지 다양한 응용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요거는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가지고 나뭇잎을 찍은 영상이에요. 근데 처음에 딱 땄을 때 테라헤르츠 빛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었더니
이렇게 다 초록색으로 나와요. 이건 근데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테라헤르츠 빛을 통과한 그 빛을 이렇게 그냥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뭇잎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근데 48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찍었더니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네, 48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분을 이렇게 그 관측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테라헤르츠 빛은 이 수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CPU인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기에 반도체를 소재를 만들었더니 이 내부를 보고 싶어요. 근데 X선으로 쬐었더니 다 투과해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영역을 테라헤르츠 빛을 통해서 봤더니 금속은 그대로 있고 플라스틱 영역만 투과를 하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자, 이것도 재밌는 영상인데, 자, 요거 여행 많이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공항 검색대에 보시면은 이제 만세하고 이제 한 바퀴 휙 도는 장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보셨죠? 이게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한 장비예요. 그러면 왜 이 장비를 가지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공항 검색대를 들어갈 때 이런 검색을 하는 이유는 위험한 이제 그 물건을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험한 소지는 뭐가 있죠? 위험한 도구들은 칼, 그리고 네, 총. 그렇죠? 근데 칼이나 총은 뭘로 만들죠?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로는 관측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뭘로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엑스레이로 관측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다 투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을 하면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칼을 이제 찍은 영상이고,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총이 이렇게 관측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금속으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된 무기를 갖고 있구나. 이제 이거를 테라헤르츠 빛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건데, 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검사를 해요. 왜냐면은 이 음식에 어떤 그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요. 근데 엑스레이로 검사하면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속은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어떤 게 관측이 안 돼요? 여기 써져 있죠. 네, 유리, 세라믹, 도자기 같은 건데, 그리고 이제 연질 물질. 이게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제일 불쾌한 게 뭐죠? 벌레. 네, 벌레는 엑스레이로 이제 검출이 안 돼요. 근데 이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을 했더니 걔네들이 이제 다 검출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가지고 다양한 화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나쁜 사람이죠, 또. 나쁜 사람 계속 나옵니다. 예, 여기에 뭘 갖고 있죠? 폭탄을 갖고 있어요. 예, 몰래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폭탄이 무슨 화학 성분으로 돼 있겠죠? 그럼 그 화학 성분을 이 테라헤르츠 빛을 가지고 특징들을 이용하면은 이 사람이 폭탄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 사람한테 쬐었을 때 이제 반사되는 빛을 분석을 하면은 폭탄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차세대 이제 그 통신의 주파수가 우리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했다라는 거고, 이게 그 주파수가 빨라지면은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게 주파수를 높여서 그 통신 주파수를 활용을 하게 되고, 이제 테라헤르츠 빛이 다음 세대 테라헤르츠 통신 주파수로 활용이 된다라는 연구였고, 요것도 좀 재밌는데, 이제 테라헤르츠 빛은 어디에도 또 응용이 될 수 있냐면은 이제 그 고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서적이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어디 땅을 파다가 이제 오래된 서적을 발견했는데, 얘가 너무 오래됐어요. 몇백 년 돼가지고 책이 안 열립니다. 근데 얘를 억지로 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망가집니다. 근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거를 테라헤르츠 빛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이 여러 가지 페이지로 돼 있죠. 그럼 각각의 페이지가 어떤 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이제 네이처라는 이제 저널에다가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테라헤르츠 빛은 이제 아까 화학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체 그런 분자에 대한 아주 다양한 특성들을 관측할 수 있는데 피부에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눈으로는 관측이 안 돼요. 엑스레이로도 못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피부의 조직을 딱 뗍니다. 떼서 걔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아 얘가 질병이구나 괜찮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떼야 되죠. 아픕니다. 근데 얘는 떼지 않고 딱 보면은 정상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테라헤르츠 빛으로 관측할 수 있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그 우리 말씀드릴 부분이 피부암이에요. 네, 그 피부암이 우리가 점처럼 생기는데 얘가 정상 세포와 구별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피부암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판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가지고 하면은 정상적인 그 점인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암세포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얘가 암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제 연구 결과나 이제 테라헤르츠 빛을 이용한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셀카를 찍었는데 이제 여기가 어떤 크기인지 좀 가늠이 되실 정도로 이제 그래서 한번 찍어서 급하게 어제 찍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어봤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